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공대사가 왜 보지공이라고 했을까? 보자를 왜 넣었을까? 안 나와. 나도 몰라. 지공대사 이야기구만. 그럼 결국은 지공대사의 그 명으로 그 해인사가 창건된 거구만. 오 마이 갓. 하고 대답하였다. 조스님은 멀고 곳에 가서 이르러 보니 마음이 흡족하였다. 불을 깔고 앉아 선정이 들었는데 이마에서 광명이 나와 붉은 기운이 하늘에 뻗쳤다. 멋있죠? 불 깔고 선정이 들으라고. 그때 마침 신라 애장왕의 왕후가 동창병이 났는데, 등창병 아시죠? 어떠한 약을 써도 효력이 없으므로 임금이 신하들을 여러 곳에 보내어 고승석덕의 구호를 찾고 있었으니 사신이 지나가다가 하늘에 치솟은 붉은 기운을 바라봤어요. 오, 이럴 때 인연이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산 아래에 이르러 숲을 헤치면서 수십 리나 들어갔으나 시내가 길고 골짜기 좁아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우가 바위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따라가 보니 또 여우가 또 인도를 하게 되죠. 두 스님이 선정에 들어 방광하는 것을 대단해요. 우리가 깨친 자의 그 위대함, 그리고 또 이 선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오도의 세계, 이런 것들은 사실 거짓이 없어요.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두 스님이 선정에 들어 방광하는 것을 보았으니 공경하여 예배하고 왕궁으로 가서 함께 가기를 정하였으나 두 스님은 허락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 뭐라고? 이실 한 끝은 궁전 앞에 있는 배나무에 마고 다른 한실 끝은 아픈 곳에 대면 병이 곧 나을 것이니 뭐라고? 궁전 안에 있는 배나무에다 달고 다른 한 것은 등창방에다 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신이 돌아가 임금님께 여쭙더니 그대로 시행하였다. 과연 배나무는 말라 죽고 병이 나았더라. 임금이 강격하여 나라 사람들을 시켜 이 절을 짓게 하였으니 때는 애장왕 3년 이모년 당상 정원에 당의 정원 18년이다, 이런 얘기죠. 당나라 연호로 말하면 18년. 임금이 친히 이 절에 와서 전답 2500개를 신합하고 경찬하였더라. 희랑대에 깃든 일화도 희랑대 나오네. 희랑대가 그거죠. 희랑대 여기서 수능 이정이 아니고 희랑대사 얘기구나. 수능 이정이 아니고. 맞아, 희랑대사다. 그 후에 희랑대사. 해인사에 보기가 많아 스님들이 청진하니, 스님들만 아니라 어머니라고 이제 저는 들었거든요. 이를 알고 희랑대사가 자신의 가슴에 구멍을 내서 보시를 했다. 이후 경내의 모든 무기가 희랑대로 모여들고 스님들은 편히 정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건칠, 왜냐면 그 건칠이라고 해가지고 오칠을 한 그 해인사는 그 희랑대사의, 아시죠? 본 적 있으시죠? 사진으로. 그 모습이 엄청 멋있는 그 희랑대사의 그 좌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좌상에 구멍을 뚫은 거죠. 좌상에는 가슴에 작은 구멍이 있다. 신라 시대에 절을 처음 세울 때부터 일주문은 지금의 그대로냐. 해인사 일주문 아시죠? 뭐라고 써있더라? 뭐 해동 제1가람 해인사라고 썼던가? 엄청 위엄이 있고 또 들어오는 입구가 해인사는 되게 멋있어요. 조선시대 세조 3년 봄에 그 건축 양식은 조선시대 초기의 양식으로 중수하여 그대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중수를 하였더라. 국왕루는 해인사의 모든 건물 가운데 나오잖아요. 국왕루를 복원하라. 국왕루를 돌려놔라. 국왕루라는 이름은, 국왕루는 해인사의 모든 건물 가운데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중심이죠. 해인사의 중심. 국왕루라는 이름은 화엄경의 내용에서 따온 것으로, 화엄경에는 부처님께서 9곳에서 설법하고 말했잖아요. 9곳에 광명을 놓는다는 얘기야.
오 마이 갓. 부처님께서 아홉 곳에서 설법하시면서 그때마다 설법하시기 전에 백호강을 놓으셨단다. 백호강. 백호강. 이마에 있는 백호강을 놓으셔요. 아홉 군데로. 이야기가 있으니 이곳 구황리는 옛날에는 노전 스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만에 이 법당에 출입할 수 있었으니. 그러니까 구광루가 해인사의 중심이고 거기에서 경허선사가 그 뭐를 열어요? 선방을 열죠. 선언을 거기서 열게 돼요. 힘들어. 그래서 이 두각은 원래 법당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대중들에 비해서 예불하고 설법을 듣는 것으로 지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뚫려 있어요. 다 전부 다 멋있고. 경허의 제자 남전당 한규가 쓴 편액이 걸려 있더라. 이걸 남전당 한규가 쓰셨군요. 네. 남전당 한규가 쓴 것도 이 경허집도 이것도 남전당 한규가 쓴 거죠. 아시죠? 이거 우리 경허선사를 끝까지 삼수갑상까지 모신 분이 이 남전당 한규고, 남전당 한규가 경허집 표지는 내가 끝내 내가 쓸 거야 이래가지고 남전당 한규가 경허집을 만드는데 주동자가 되고 만공스님이랑 해인사의 금당인 대적광전 창건주 스님과 이정스님이 802년에 지은 건물터에다가 1818년에 다시 지은 것이고 팔각지붕의 앞면 5칸과 옆면 3칸의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안에는 모두 7분의 불상이 모셔져 있더라. 왜? 안 들렸어? 그래요. 남천당인데 원래는 남전당이라고, 생천자를 전이라고도 읽어요. 남전당 한규. 아시죠? 법당에 들어서 왼쪽부터 철조, 관음보살, 목조, 분수보살, 목조, 피로자나불상, 가운데 본존 비로자나불이 있고 다시 그 옆으로 목조, 지장보살, 목조, 보현보살, 목조, 철조, 법기보살들이 차례로 봉안되어 있더라. 본존 비로자나불상은 1769년에 조상되었고 그 왼쪽에는 또 하나의 목조 비로자나불상은 가운데에 본존불을 모시기 전까지의 본존불이었더라. 이 목조 비로자나불상은 그 좌우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좌보시 우보시로 있죠. 협시보살로 있고 삼전불로서 고려시대의 가지가 세신 큰 은행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만든 것이었으니, 목조라 이런 말이에요. 영부전은 지옥중생을 모두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두고 지장보살의 큰 서원이 있는 목조로 조성되어 있어 주불로 모셔져 있고 그 좌우에 각각 도명보살과 일명보살 시왕이라고 하는 10대 왕이 있었어요. 경허는 명부전에 들려. 경허선사는 명부전에 왜 들릴까요? 동학농민의 영가들, 동학농민 때 희생된 저승에 간 이들의 넋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나왔다. 언제나 경허선사가 기도를 해주는 분들, 영가천도죠. 영가천도. 응진전 다한전이라고도 부르는 응진전은 1488년에 새로 처음 세운데 지금의 건물은 1817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맛배 주변의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대적광전 왼쪽 끝에 자리하고 있더라. 정중 3층 석탑. 3층 석탑이 잊을 수 없는 3층 석탑. 대적광전 아래 서 있는 석탑은 넓은 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그걸 쳐놨어요. 들어가지는 못하죠. 있어 일명 정중탑이라고도 한다. 뜰 앞에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멋있어. 나는 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왜 나는 그 석탑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울어. 거기 엎드려서 뭐죠? 알 수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서울 공주 4대 대표인 법우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법우님이 애가 타는 거죠. 해가 지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성명적 스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성명적 스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사진 한 방 받고 그리고 온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 삼층 석탑을 보고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려.
지붕 또는 밑면에 5단씩 받침을 뒀고 내 귀퉁이가 약간 위로 들려있더라. 지금 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탑은 원래 2층이었는데 5단에 지붕 돌받침 등 이렇게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통일신라 시대 거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석탑의 기본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기단의 가운데 기둥 조각을 하나 만드는 등 각 조각의 수법으로가 통일신라 후기의 것으로 보이고 독성각 은징전 병부전 사이의 팔짝 지붕에 앞면과 옆면을 각 양칸에 독성각이 있었더라. 이 독성각은 나반존자죠. 한때 독성상 용왕상 산신상을 모시며 삼성각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독성상만 모시고 있어요. 나반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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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대로비전 대피로전 대피로전이죠. 신라 진성여왕이 각각 대각간 위홍도 그 얘기 많죠. 위홍을 추모하며 883년에 조선한 국내 조성한이지 조선한이 아니라 조성 대로비전이야 대피로전이죠. 대피로전 대피로전을 로비전이라고도 하는가 봅니다. 연등을 달고 사랑의 소원을 빌면 천년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선남 선녀들이 다투어 대로비전에 로비전이라고 써있다. 연등을 달고 소원을 이뤘더라. 석가가 연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의 상이죠. 도이다 돼 있어요. 저기가 그림이 엄청 멋있어요. 해인사에 있는 이 불화는 비단 바탕에 채석을 하였고 길이가 334cm, 폭이 200cm, 2m 40, 3m 34 엄청 커요. 영산의 상도. 이 그림은 본존인 서가모니부를 비롯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무리들이 적절히 배치하여 영산의 상의 법회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였으나 중앙에 있는 석가는 손가락을 땅을 짚어요.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는 뭐야 이걸 마귀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 물리치는 거야.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는 거예요. 항마 촉진 그죠? 그 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영산의 성도에 영조 5년의 승려화의 의겸이 잡리한 그림으로 주변의 무리들에 맞춘 승려화가 두고 의겸 영조 많지만 적절하게 배치하여 시선을 탁 트이게 해주는 구도와 격조 높은 색채와 문양 정교한 필지 등이 주목되는 작품이었더라. 또 그 다음에 이제 희랑대사 그 건칠 희랑대사가 유명하죠. 해인사 건칠 희랑대사 좌상은 해인사 조사였던 고려시대의 희랑대사의 진영상으로 경상남도 합천의 해인사에 보셔 유명하죠. 아주 제일 최고봉을 달리는 희랑대사 멋져요. 걸작이죠. 아주 걸작. 고려 건국 당시 해인사 승려들은 견훤을 지지하는 남학파와 왕건을 지지하는 북학파가 있었어요. 희랑은 북학파였어. 그러니까 결국은 북학파가 이기죠. 이 상은 화엄정 북학파의 진면목을 적절하게 묘사하여 화엄정의 진리를 무언의 형상을 통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설법하던 우리나라 초상 중에 거의 1등 건칠 희랑대사 좌상이죠. 희랑대사 좌상. 진영 조각의 진수를 가장 잘 묘사함으로써 10세기 중에 조각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승려의 목조 진영이라는 점에서도 미술사적 가치가 큰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칠이 엄청 새카맣게 칠해져 있어요. 멋있어요. 경호는 모처럼의 여유가 생기자 해인사 경내를 돌아봤어요. 해인사의 오랜 역사를 느끼면서 다시 회한에 잠기죠. 발길은 어디로 가요? 보나마나 장경각 그죠? 장경각으로 향하네. 그것에서 걸걸음을 멈추고 기도하셨겠지. 또 기도하셨을까요? 안 기도하셨을까요? 해인사의 장경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몽골로부터의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도 그 해인사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종 황제도 일본 놈들의 그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호국의 힘이 있는 팔만대장경의 문을 열고 장경각 문을 열고 인경불사를 하도록 한 게 그 대장이 누구요? 대장 법주가 경허스님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굉장히 그 나라 그 충절 애국 충절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애국과 맞닿아 있는 게 경허스님이에요.
그것도 뭐 운명적으로 경호선사가 하필이면 조실로 왔는데 1899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인경불사를 4년간 했죠. 한참을 수다라장의 빗살 창문 속을 들여다봤어. 그 장경각 이름이 수다라장이죠. 경호는 지난날 우리 민족이 고려시대의 몽고군의 침략을 불력으로 막고자 했던 불심의 힘으로 막고자 했죠. 선조들의 간절했던 불심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경호는 지금 조선왕조의 운명이 풍전등하죠. 일본 놈들의 침략을 우리 민족이 불력으로 이겨내 주시기를 보천이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장경각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태설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라고. 장경각 옆쪽으로 태설 땅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넘어가. 제 197장 국왕의 증명 나오네. 인경불사 증명 법주가 되었더라. (1898년) 가을 어느 날 해인사에는 한양 조정에서 내려온 일행이 들이닥쳤어요. 갑작스런 궁녀들의 행차에 해인사 경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엄비가 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엄비 일행의 내관으로서 그 이유인즉은 지금 나라가 도탄에 빠져 위급지경에 이르는 바 고종 황제의 칙명으로 이곳 해인사에서 국태민안을 위한 인경불사 장경각의 형판을 인경하여 부처님의 공덕으로 그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칙령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1898년 가을에 와갖고 1899년 우리 경사사가 왔을 때 이제 법주를 살 사람이 그때 당시로 마땅한 그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자리로 남겨놨다가 이렇게 경사사가 오니까 이제 법주가 된 거죠. 이렇게 해인사설은 급히 장경 판전의 경판 인경을 위한 불사단이 꾸려지고 이때 해인사에 마침 내려와 선사 조실을 주석하고 있던 대선사. 그럼 1899년이죠 이게. 대경호를 국왕 칙령 인경불사의 맹주로 만들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니 이때 경주는 맹주를 기꺼이 수락하고 맹주는 그게 아니고 이게 법주죠. 잘못했죠. 법주. 맹주는 그거라 했잖아요. 정해결사. 이때 경호는 법주를 기꺼이 수락하고 장경불사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자 관리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자손만대의 무궁한 대한조선의 영광을 잇고자 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더라. 대한민국 만세다 이렇게 했겠죠. 고종이 대조선국의 27대 왕은 대한조국의 초대 황제가 됐어요. 언제? 1897년 그죠? 1897년 그 10월 달에 그 어디 러시아의 공관 가서 아관 파천을 하죠. 러시아는 아자의 러시아야. 러시아의 아관 파천 옮겨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선포하게 돼요. 일본 놈들 때문에 궁궐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한 남의 나라 그 공관에 들어가서 러시아에 가서 그래서 아관 파천해서 거기서 황제가 돼요. 1897년에 고종은 1852년 한성부 안국반 운영궁 사제에서 흥성군 이하은과 부인 여흥빈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1852년생이면 경호선사보다 어리네. 경호선사가 1849년생이니까 3년 어리다. 그죠 나이가. 아버지 흥성군은 남연군의 넷째 아들이며 남연군 아시죠? 남연군 묘 어디? 그것도 내내 그게 옴베르토 도굴 사건 그게 예산이요 어디요? 옴페르트 도굴 사건 있잖아요. 그게 그 독일로 옴페르트가 그걸 그 묘를 파헤치려고 남연군 묘를 저도 직접 가봤어요.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육대소지만 사도세자의 셋째 아들인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되었더라. 따라서 남연군은 영조의 법적 증손자가 되어서 순조와 동학렬이 되었으며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익종과 동학렬이 되고 고종은 헌종과 동학렬이 되었더라. 어머니 여흥부인 부대부인 민씨는 본관이 여흥이야 민치구의 딸이더라.
어머니도 민씨고 부인도 또 민씨죠. 고종 좋기의 부대 부인은 봉작을 받았다. 훗날 고종비의 명성하고 가문에 입적되어서 양 오라버니가 되는 민승호와 이모굴란 때 참사를 당하는 선해청의 당상민 겸호의 친누나이기도 하였다. 고종에게는 생모 여흥 민씨 소생의 동복 형제인 이재명과 친누이가 좀 있어요. 이재명이가 왕될 뻔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고종 황제가 아니 저 대원군이 이재명을 왕으로 만들려고 또 쓱싹쓱싹 해요. 그죠? 어찌됐든 영민 씨 집안에서 또 그 부인을 제일 무지랭이 부인을 데리고 온다고 데려왔더니 그냥 이 명성하고 민비가 그냥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려. 그러니까 운명은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원군하고 붙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 놈을 끌어들이면서 짝바구리가 되는 거죠. 서영인 이재명과 이재선과 이복누이도 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러나 흥선군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서 파라코가 되죠. 우리 경호선사도 흥선대원군처럼 파라코 행동을 하죠. 정조의 직계 후손이 끊어지고 철종마저 후손이 없어서 사망해가지고 없어. 철종이 누구죠? 강화도령. 정조는 직계 후손이 없어요. 그 외 있잖아요. 그 누구지 걔 이산에서 나오는 애. 송현이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죽게는 또 왜 죽어? 그냥 살리면 되는데 하늘은 좀 심술쟁인가? 아주 찌들찌들한 운명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맘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왕이 계승권은 철종의 이복형인 회평군과 영평군의 아들들로 철종의 호족산 육촌인 흥선군의 아들들 사이로 압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철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친족아들이 있었으므로 흥선군은 익정비 신정왕후 조씨를 자주 찾아가 신분을 쌓았어요. 틈만 나면 내가 그 이재명이를 왕으로 만들 거다 고종을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온갖 천신만고 끝에 그 절을 부수고 그 절이 그거잖아요. 거기 그다가 이제 그 저기를 세우죠. 그 묘를 바꿔치기 하죠. 그에게 자신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익종의 왕자로 삼다는 조건에서 왕위 계승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1864년 철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자 흥선군은 태양대비 조대비죠. 조대비와 흥선군의 셋째 아들 제황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 둘째 아들 제황이죠. 익선군의 군호를 데리고 왕으로 즉위시켰다. 이게 바로 고종이더라. 왕이 11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분양조씨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했고 흥선군이 대원군이 돼서 집권하는데 같이 쓱싹쓱싹 했죠. 그 사이에 대원군과 연결이 된 게 우리 경호선사의 그 작은아버지 송희옥의 동생 송헌옥이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연결이 경호선사 전봉준과 연결이 되는 고리를 전봉준에게 만들어 주지요. 조선 역사상 국왕의 생부가 살다가 국왕의 생부가 이재명이가 너무 어리니까 11살 통치하는 전례 없는 광경이 연출되었더라. 이어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계를 색출해. 은계이 뭐죠? 수명이 있는 땅들을 다 색출해내요.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군정의 분란을 이거는 사창제는 뭐예요? 이게 그 배급 주는 거. 쌀, 조세제도 군정의 분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어. 양반은 안 내. 양반도 내. 그래서 호포제. 관관청이 맡은 일과 세칙을 정리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의 새로운 법전을 정리하여 편찬하여 통치 규범을 제정했다. 누가? 흥선대원군이 일을 많이 했죠. 또한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경복궁 중건을 한다고. 이게 중요해요. 경복궁 중건을 한다고 당백전을 막 남발을 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원납전이라는 것을 또 해갖고 이제 경호선사 아버지가 결국은 오락병이 터져서 화병으로 죽게 되는 게 이게 경복궁 중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원님이 그 경호선사 아버지가 만석군이니까 그거를 다 당백전을 원납전을 내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명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그 집을 다 뺏기고 마지막 물레방앗간 한 채만 남겨놓고 다 뺏기 해서 경호선사 아버지가 생병이 나서 우라병이 나서 지병으로 죽죠. 8년 동안 앓다가 죽어요.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나오네. 처음에는 당백전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원납전의 이름인데 경호선사 아버지가 바친 건 원납전이에요. 칡닥지가 다 팔아바쳤죠.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성을 띤 기복 나오네. 기복음을 증세했으며 양반 소유의 선산의 묘지름을 설벌목하고 도성 통행세를 거두고 백성에게는 노역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 점점 나라가 망하는 세기말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가렴 주고 백성과 양반 모두의 반발을 샀으니 이러한 대원군의 정책은 양반과 유생들의 격렬한 반감을 사게 되어 훗날 실각하는 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막 걷어들여 세금을 고종 초기에 프랑스 군대, 미국 군대가 강화도에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소규모 전투를 둘이 또 거기서 왜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이것들은 대신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것보다는 상호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서로 물건 팔아먹으려고.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서학이 뭐죠? 동학에 반대하는 서학, 천주교. 동학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도들의 수는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천주교를 박해하려다가 어디요? 천진하며 뭐요? 거기로 들어가지고 지금은 뺏겼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스님들이 있던 절인데 뺏겼어요. 1860년 1월 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의 위기를 느끼고 견제하고자 프랑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나 프랑스 주교가 동의하지 않아요. 정치적 이점을 얻을 수 없는 거라 여겨서 프랑스인 신부 9명을 처형해요. 근데 마침 또 그 신부들이 들어온 게 천주교 때문에 들어와 있거든요. 천주교도 수천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대원군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병인박해라고 해요. 병인년에 일어났다 해서 병인박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랑스 천주교인들을 굉장히 천주교인들이 다 숨잖아요. 같은 해 7월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그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했어. 통상은 뭐예요? 무역하자는 거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주민에 대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자. 미친놈들. 평양 지역민과 현현도 감사 박규소 5대치 이런 사람들이 껴있는 자들이죠. 선박이 불타고 선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5년 후인 1871년에 발행하는 그게 신미양요의 직접적인 꼬투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1871년에 돌아가지고 신미양요를 강제로 맺어요. 일본 놈하고 신미년에. 1866년 9월에는 병인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또 와요.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일본 놈이 어떻게 보면 일본 놈이 제일 늦게 온 것 같아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니까 일본 놈들은 가까운 곳이라 해서 뭘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앞쪽에 먼저 프랑스, 독일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에 외국이 접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수상선과 정족상선에서 한성근, 양원수 등에 의해서 격퇴를 당했죠. 그때 막 강화도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이제 보통 강화도로 들어와야 강화도 수호조약, 그죠? 일본 놈도 강화도 수호조약. 왜냐면 서해 바다에 들어오기 좋게 되어 있는 것이 강화도니까. 이들은 강화도의 규장각을 불태워 관련 유물들을 약탈하였으니 1868년에는 고종의 조부인 남영군의 묘가 독을 당해요. 그래서 남영군의 묘가 독을 당할 뻔한 일이 발생해서 독일인 옴페르트 도굴 사건, 그죠? 지금도 있어요. 독일 상인 옴페르트가 충청도 덕산 맞다. 덕산에 남영군묘를 도굴하여 남영군의 시신을 두고 협상하려 했으나 그 해각으로 너무나 단단히 둘러싸여 있어서 묘지를 파헤치지 못해가지고 실패에 그쳤어요. 나쁜 놈들이죠. 남영군이 이제 그 대원군의 아버지니까 대원군하고 협상을 하려면 남영군의 그 시체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파보니까 해각분이라 접근 불가, 뚫지 못했어요. 이것을 남영군 분묘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라고 해요. 1871년에 미군은 제너럴 서면호를 사건을 구실로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의 지휘 아래 강화도를 침략하였으니 이것이 뭐더라? 신미양요. 강제적으로 맺었다 이 말이야. 서양놈들에 의해서 신미년에 미군은 추지진과 덕진진, 광성부를 연이어 공격하였는데 이게 그 이름이더래요. 그 뭐지? 강화도.
어제연 있죠.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전사를 했고 미군은 승전의 의미로 수자기를 탁칠하였으니 미군이 탈취한 수자기는 현대 장기 대여 형식으로 반환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일본 미국 놈들도 참 나쁜 짓 많이 했네요. 어디 강화도에 와서 수자기는 장수를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깃발이라는 뜻의 수자기는 총 지휘관이 있는 본영에 꽂힌 깃발이다 이런 얘기죠. 수자기는 어제연 장군이 광성부에 걸고 쌓았던 깃발로 신미영해 때 미 해군에서 약탈을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2007년에 이런 썩을 놈들 깃발이에요. 깃발. 그래서 신미양요는 미국과 조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이고 아시아 최초로 성조기를 개항한 전투였더라 이런 얘기죠. 신미양요가 일어나니까 이 미국 놈들이 거기다가 성조기를 꽂았답니다. 최초로. 사실 미국과 우리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 이후로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이 시기 서양 제국과 일련의 사건을 겪은 고종과 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이제 뭐라서요? 척양외이 그죠? 양나라를 배척한다. 서양 놈들을 배척하고 외놈들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천명하게 되는 거죠. 통상수교 거부조약.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쇄국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에휴,